안녕하세요. 4시간 동안 강의할 김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직업이 회계사인데 주로 하는 일은 M&A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M&A 뭔지 아시죠? 기업을 사고 파는 건데 그 M&A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그 가업 일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업 컨설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강의하는 내용은 이제 보통 그 가업 승계나 가업 승계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주로 많이 다룬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기업을 상대하면서 10년, 20년 한 기업을 가업 관련해서 컨설팅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책으로 정리했고 그 내용 갖고서 그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들 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 가족기업,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그러는데 가족기업은 뭐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삼성그룹도 가족기업이죠. 그렇죠? 가족기업이 아닌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기업 빼놓고는. 그래서 미국과 영국 같은 데는 한 70% 되고 유럽은 한 90%. 제가 뭐 기업 상대해 보면은 거의 100%가 가족기업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본 말 중에 장수기업, 히든 챔피언이라고 아시죠? 히든 챔피언은 전 세계적으로 중기업, 우리나라 따지면 중견기업인데 중소기업인데 엄청나게 오래됐고 수익성이 높은 세계 시장에서 1위나 2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3,000개가량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가족기업입니다. 그 수많은 장수기업들, 특히 뭐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가족기업이 많은데 가족기업이 승계하면서 거의 7, 80%가 망합니다. 승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세대 더 걸치면은 5% 살아남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100년 된 기업이 두산그룹 정도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해외의 이런 장수기업들이나 장수기업을 보면은 뭔가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이제 초창기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많은 장수기업이 없는데요. 제가 주로 자문하는 그런 비전은 100년, 200년 가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많아봤자 2개밖에 관리 못합니다. 한 기업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 안에 분쟁도 많고 여러분들 맨날 신문에 보시면은 뭐 롯데그룹이니 삼성그룹이니 싸우고 그런 게 나오는데 중소기업도 형제 간의 분쟁이라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형사고발하는 사건까지 생기고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제가 형제가 4명이고, 그 다음에 배달의 형제가 있는 그 기업을 가업자문을 한 5년 이상 하고 있는데, 너무 심각하게 형제 간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 오너가 마음 비우고 다 국가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협박이 들어오고 저한테 돈 빼먹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남자 형제끼리 짜고서 막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고 아버지를 그런 문제가 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조심하고 있어요. 죽을까봐. 제가 옛날 회계법인 했을 때 이제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감사를 해봤거든요. 감사하다가 이제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때도 제가 칼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이것도 제가 요즘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말에 그 오너하고 그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게 걱정입니다. 무서워서. 돈은 많이 주는데 살아야 되잖아, 그죠? 자, 보통 이제 가업을 관리하는 것들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면은 가업 관리회사가 따로 있어요. 여기 싱글 패밀리 오피스라고 그러는데 보통 가업 관리회사를 패밀리 오피스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이나 기업이나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관리 기업, 멀티 제너레이셔널 패밀리 오피스라 해가지고 많은 가업을 관리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생명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보면은 여기 뭐 그 조세 케네디 엔터프라이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패밀리 오피스입니다. 케네디가 전체의 재산을 관리해 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기업에서 일어나는 분쟁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들 분쟁을 딱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롯데그룹 보세요. 그 패밀리 간의 그 분쟁이 기업으로 퍼져가지고 기업도 어려워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가업 관리회사를 만들어서 완전히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 가게에 그 아들, 딸들의 교육수도 해가지고 해외여행 모든 것을 다 관리해줍니다. 이런 데서. 그래서 저도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뭐 초창기라서 쉽지 않아서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기업 관리할 때 가장 크게 중요시 하는 게 뭐냐면은 기업은 보통 한 세대로 끝나는 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감사받는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5만 개 내지 6만 개가 있는데 아들, 딸한테 넘겨주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넘겨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세계화 시대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경쟁해서 1등 해가지고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해외에서 같은 물건임을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기업이 살아남으려면은 한 개의 제품을 갖고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탑, 퍼스트 타임, 세컨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국내에서 합친 기업 내지는 작은 기업으로 살아남으려면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금방 회사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입장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기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기업에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뭐 그 아이템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은 것을 만들겠다. 이런 비전이 없으면은 기업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갖고서 기업의 전략을 연결시켜서 기업을 키워나가고 그것을 자신의 애들을 교육시키고 대학 보내고 해외 유학 보낼 때도 그런 비전을 어렸을 때부터 밥상 먹에서부터 교육시킵니다. 교육시켜서 그거 갖고서 애들이 커가지고 그 아들이 승계받고 제가 중간에 기업을 가서 가업 승계를 하다 보면은 아들, 딸들을 잘못 교육시켜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승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아들, 딸들이 형편없으니까 승계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들들한테 뭐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도 이제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겠지만 자식을 교육시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아들, 딸 둘을 키워봤는데 물론 지금 잘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 정말 교육시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한 그 기업도 보면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너무나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막 아버지 회사인데 돈을 막 빼가는 거야, 뒤에서.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야,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질까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승계하면은 그 회사도 망하고 그 가문도 많이 망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육은 가업의 비전과 미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 이익을 세대별로 평가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보통 기업들은 올해 이익, 내년 이익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래된 가문들은 한 세대 전체 이익, 다음 세대 전체 이익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100년, 200년 동안 살아남습니다. 현 세대에서도 다음 세대 물려줄 때 다음 세대가 이익이 나게끔 현 세대를 키웁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1장인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당장의 기업을 물론 여러분들 창업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되는데 창업 후에 그 비전을 만들고 미션을 분명히 만드는 것이 가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떤 기업이든 하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가문의 가훈 또는 기업의 비전을 분명히 만들어라. 그런 것으로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가업에 투자했습니다. 가업을 시작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가업을 성공시키지만 결과적으로 그 돈을 회수해가지고 내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투자를 회수하는 부분은 급여하고 상여금하고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가 임원으로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급여를 받고 상여금을 받고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받는 것이 배당 있죠. 일반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급여하고 배당을 따졌을 때 급여가 전체적으로 10% 이상의 세액 절감 효과가 있고 훨씬 더 회사에 유리합니다. 급여가. 그 다음에 퇴직금도 마찬가지고요. 임원급여는 무제한 줄 수 있습니다. 정관 규정이나 또는 주주총회 승인에 의해서 무제한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회사의 이익이 10억인데 오너 급여를 20억 주면은 그건 배임에 해당됩니다. 배임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기업에 가면은 보통 대표이사 월급이 뭐 1억, 2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10억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10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매년 이익 나면은 배당을 가져가라. 왜 그러냐면은 이제 너무 그 회사 돈을 막 갖다 쓰다 보면은 가직금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가직금 발생하면은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회사를 만들어서 그 기업주가 빠져나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거든요. 파는 거하고 아들들한테 물려주는 거하고 그죠? 두 가지 있는데 팔 때 가직금이 있으면은 그걸 반납하지 않으면은 팔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세무서에서는 상여로 봅니다. 상여 뭔지 아시죠? 상여 뭐냐면은 회사에서 빼간 만큼 회사 팔았을 때 그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를 봐가지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가직금이 10억이면은 세금이 5억이 나갑니다. 또 하나는 자식한테 물려줄 때도 물려주고서 아버지가 물려놨는데 그걸 회수 안 하면은 회사에 반납 안 하면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부분의 기업 가면은 회사 돈을 세금 안 내기 위해서 가직금으로 많이 가져가시는데 그게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반드시 급여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급여로 가져가면은요, 일단 법인세가 아껴지고 비용이 되니까 그 감안하면은 실제로 세금 부담률은 20%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제가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업 승계를 하려고 그러면 세금 부담이 많거든요. 세금 부담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 승계하면은 세금이 몇 억씩 나와가지고 낼 수가 없는데 평상시에 오너가 돈을 회수해 가지 않으면은요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승계를 못 합니다. 그걸 팔아야 돼요. 승계라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업 승계에 따른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가 있지만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10년 동안 그 가업이 유지돼야 되는데 유지되지 않으면은
세금이 추징되면 감당할 수 없죠.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 추징하는데 회사를 팔지 않으면 현금이 없기 때문에 또 낼 수도 없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급여가 배당보다는 실질 부담률이 1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급여가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퇴직금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금은 우리나라에서 임원의 급여는 상법상 정관이나 주주청에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임원 퇴직금을 3배, 종업원의 3배, 5배까지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30년 뒤에 그걸 회수해 가면은 그게 충분히 세금 부담 적고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제도고요. 옛날에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것을 허용했었습니다. 임원도. 지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나빠진 점인데, 그래도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한 5배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5배 정도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과 청산 중에서 뭐가 유리하느냐? 회사가 아들, 딸이 승계하지도 않고, 승계할 수도 없고, 또 매각도 안 된다. 그럼 청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청산하면은 그동안 쌓인 이익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배당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가능한 한 팔도록 제가 유도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M&A이기 때문에 이 잠을 하면서 동시에 매각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거죠. 기업주들이 돈을 회사에서 빼가는 방법 중 하나로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자기 회사 주식을 회사에서 사서 회사 돈을 빼가는 것을 많이 합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상법에서 그 허락을 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자본금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기업을 상대로 자문해 보면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데요. 경쟁사 간에 뭐 분쟁이 있다든지, 종업원이 나갈 때 악감정을 갖고 나간다든지, 아들, 딸들이 싸운다든지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거 고발합니다. 여지없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업에 딱 들어갔더니 이 문제가 시작돼가지고 이걸 해결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물론 제가 이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법인하고 같이 일을 해가지고 해결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징역형이 걸리니까 기업주들이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은 현행 상법상 보면은 6가지의 경우가 아니면은 인정하지 않는다. 첫 번째, 상장회사에서 자사주를 인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상환주식, 우선주의 그 조건에 따라서 인수하는 경우. 또는 합병 또는 영업 전부를 양수하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회사의 권리 실행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매수 청구를 행사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동시에 같은 비율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적당한 범위 내에 사지 않으면 그것이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배임이 뭐죠? 회사의 손실을 감소시키면서 내가 이익을 보는 거죠. 내가 아무리 회사에 100%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하면은 배임으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감사보고서를 이제 기업을 매각하기 위해서 감사보고서를 들여다보면은 자사주 매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법상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경우는 많이 봅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팔 때 못 팔아요. 만약 인수자가 악감정을 가지고서 그 회사를 인수했는데 자사주를 불법적으로 인수한 거 봤다. 그러면은 판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200억에 사놓고서
협박하면서 처벌받을래? 100억 돌려줄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제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회사를 팔 때도 회사에 불법적인 요인이 있으면 팔 수가 없어요. 제가 팔지 말라 그럽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업을 자문할 때 꼭 알아야 될 법 중에 하나가 상법입니다. 상법을 굉장히 유의 있게 봐야 되고요. 상법에 보면은 형벌 규정이 많아요. 너무나 의외의 규정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가업 기업가들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기업은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전처의 아들딸이 있고 두 번째 부인의 아들딸이 있는데 참 웃기는 것이 아들이 뭐 이렇게 좋은지 둘째 아들이 손자를 낳으니까 갑자기 이제 큰 아들을 쫓아냈어요. 그게 예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둘째 아들이 굉장히 안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계 책임자하고 짜고서 아버지한테 돈을 주면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목적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회사를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아버지를 고발했어요. 아버지가 돈 가져갔다. 무섭죠, 그죠? 실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분명히 아들이 했는데 그 회계 책임자를 통해서 하고 아들은 모른 척하고 있었고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이 안 되고 일단 아버지는 무조건 처벌입니다.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빼갔기 때문에 꼼짝도 못해요. 그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 유력한 보험금이라고 제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완전히 해결했는데 아주 그 가업주가 좀 혈압으로 쓰러질 뻔할 정도로 고생을 했죠. 그래서 그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기업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회계 책임자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회계 책임자 무섭습니다. 어느 기업에 가든지 그런 문제 생기더라고요. 제 책 제목에 보면은 이제 가업 승계와 백년 가업 경영이라는 말을 했고요. 제 책의 머리말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보통 가업 승계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식을 다 주고 아들이 들어와서 대표이사 해가지고 경영하는 것을 보통 가업 승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책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가업 승계에 관련된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미국의 뉴욕 대학교에 가업만 전공을 해서 교수하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스페인 여자분인데 나이도 저랑 비슷하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이제 자료를 구해가지고 많이 책 쓰고 자문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의 논리는 뭐냐면은 가업의 승계가 아니라 기업 지속 가능성의 승계라고 합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승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주가 퇴직을 하거나 죽으면은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가지고 아들을 데려다 놨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업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급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죠?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항상 지급보증을 씁니다. 모두 다. 아들이 주식을 다 받고 대표이사로 들어와도 회사의 차입금 몇백억을 지급보증 쓰는 순간 그 친구는 잠을 못 잡니다. 거의 그죠? 어느 순간에 부러지면 영원히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보면은 우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라. 그렇지 않으면 팔아라. 또는 회사에 있는 임원 중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팔아라.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은
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금을 동원해서 나중에 갚게 하더라도 파는 게 좋지.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은 뭡니까? 폭발물을 안 켜주는 겁니다. 그죠? 절대 하면 안 되는, 그건 자식 사랑이 아니죠. 그죠? 뭐 제가 잠깐 자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성공하고 나면 돈이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옛날에 돈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갑자기 돈을 벌어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나라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한테 잘해주려고 해외유학 보내고, 뭐 1년에 막 1억씩 송금해주고, 뭐 가보면은 뭐 20대 초반 애들이 그 벤츠 모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이제 돌아와요. 기업으로. 기업 경영 못 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제가 자문하는 기업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문을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 그렇잖아. 못 하겠다. 이걸 쓴 게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차라리 팔아라. 자식을 만나보면은요, 아무리 잘 키워도 기업을 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어렵고요. 여러분 기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말로만 이렇게 남의 기업 가서 자문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으면요, 못해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옛날에. 또 대기업에서 저를 계열사 사장으로 앉혔는데 연봉도 뭐 내가 엄청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6개월 하고 그만뒀습니다. 뭐 이건 거의 일주일에 5일 술 먹어야 되고 거기서 저는 뻗었고요.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업 승계할 때는 자녀를 잘 봐야 된다. 자녀가 본인이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인사이트. 나중에 이제 제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경영 전략 부분에 약간 넣었는데 그게 뭐 상당히 작은 부분이지만 제일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만 싹 뽑아냈는데 한번 그거 갖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가업 경영인데 첫 번째 지배구조입니다. 지배구조는 뭐냐면은 기업의 주주, 이사, 임원, 그러니까 소유구조, 경영구조, 이것을 일반적으로 지배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IMD라는 곳에, 유럽의 IMD라는 곳에 조사한 61개국 중에서 지배구조가 제일 취약한 국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회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 우리나라 이사회는 뭐라 그럽니까? 거수기라고 그러잖아요. 거수기. 이사회가 원래 뭐 하는 곳이냐면은 감시기구입니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 감시기구거든요. 어느 나라 기업의 사이트 들어가 봐도 그 기업의 실무적인 임원하고 이사회 구성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큰 기업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사회의 이사는 분명히 다른 기업의 CEO나 CFO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견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실행하는 임원과 이사의 임원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대표이사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50년 일을 하면은요, 사람마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를 못 벗어나서 대부분 망하거든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회계사 법인에서 딱 3년 있다가 나와서 개업을 했는데, 그 이후로 20, 30년 동안 자문한 기업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 하나 빼놓고서 다 파산하거나, 무너져서 형사처벌 당하거나 도망갔습니다, 해외로. 그 요인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호사도 아니고, 그렇죠. 리스크 관리도 어렵고, 그 개인의 뛰어난 능력으로 10년, 20년은 버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리스크에서 망합니다, 대부분. 그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불법적인 요인이 많고요. 횡령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이사회 제도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가업을 자문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사회의 이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견제를 하죠, 제가. 뭐 잔소리 많이 하고요. 내 말 듣기 싫은 사람은 거래 안 하겠죠, 그죠? 내 말 듣는 사람은 거래하는 거겠죠.
그만큼 그 기업가들은 앞만 보고 뛰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어떤 기업은 보니까 조카를 회계 책임자를 데려다 놨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회계 책임자를 친척을 데려다 놨거든요. 어느 날 세무사를 받았는데 80억인가를 해먹었어요. 80억을 해먹었는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세무사였는데 80억이 비면은 누가 가져간 걸 봅니까?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 보잖아요. 세금 맞고서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선배님인데 그 견제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조카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죠? 우리 아들, 딸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죠. 그죠? 자기가 보기에는, 남이 보기에는 문제 있는데. 그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요거만 강의하고서 10분 쉬겠습니다. 점심 먹고 오셔가지고 졸릴 텐데. 저 점심 먹고 와가지고 약간 졸립니다. 기업을 관리하다 보면은 처음에 설립할 때 뭐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옛날에 7명 이상이었죠. 그죠? 7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해가지고 차명으로 들어와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기업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주식을 종업원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회사를 키우다 보면요. 그게 큰 갈림들이 돼요. 상장할 때, 또는 회사를 매각할 때 그 사람이 안 팔면은 5%가 안 팔면은 인수자가 안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그거 버티면은 참 피곤하거든요. 주식 5%, 3% 갖고 있으면은 무슨 짓인지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결의, 회계열람, 정말 피곤하거든요. 한번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데, 우리나라 상법에서 그래서 소수주주 퇴출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소수주주인 주식을 강제로 사면서 그 주주를 쫓아내는 제도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소수주주를 퇴출하려면은 대주주가 95% 이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대표이사 이제 보통 사람들은 대표이사 가족들로 돼 있잖아요. 그죠? 대표이사 가족 전체가 95%가 아니라 대표이사 단 한 사람이 95% 이상 갖고 있어야지만 나머지 주식을 쫓아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상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상법에 그 특수관계자 주식, 즉 아들딸 주식이 플라스틱에서 90%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이 없는데 그 법을 만든 취지를 읽어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취지에 보면은 대주주 한 사람이 95% 이상 갖고 있어야지 퇴출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3% 갖고 있는 주주한테 너 주식을 사겠다. 그럼 서로 협의해가지고 가격을 정합니다. 가격이 서로 협의가 안 되면은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에서 평가를 해서 정해진 가격으로 인수하면 됩니다. 결국은 95% 갖고 있는데 저 골치 아픈 주주가 있으면은 법원에다 얘기해가지고 사드리면 됩니다. 그걸 보고서 일반적으로 스퀴즈 아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첫 시간 하고요. 2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